네, 경제현장 오늘 주간 증시 전망으로 이어갑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지상전을 시작하면서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고금리 장기화에 알파벳의 클라우드 부분 매출 실망까지 겹쳐서 글로벌 증시는 조정 국면으로 들어갔는데요. 11월 미 연준 FOMC의 금리 결정이 목요일로 예정돼 있죠.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금리의 향방은 어떻게 될지, 어떤 업종들을 주목하면 좋을지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스라엘 지상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뭔가 중동 지역이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지금 글로벌 증시, 특히 아시아 시장이 그 쇼크를 받고 있습니까? 조금 잘 견디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는 받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이제 전쟁이 시작된 게 10월 8일이었는데요. 네. 그 이후로 주식시장이 좀 급하게 빠진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완전히 그 풀리,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충격이 완전히 급격하게 나타나는 건 아니다라고 좀 보여지는 게요. 국제 유가가 아직까지는 90불대 이상으로 아주 급격하게 치솟지는 않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네. 주식시장은 좀 긴장을 좀 하고는 있지만 이런 전쟁의 위험이 유가까지 건드리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 글로벌 경제가 좀 경험을 많이 해서 그런지 현재로서 국제유가가 요동치거나 증시가 막 요동치는 그런 건 아직은 네,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좀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관심사가 이 미국의 금리입니다. 연 5% 10년짜리 국채가 연 5%를 지금 넘나들고 있는데 어떤 시장에 굉장히 압박을 지금 많이 주고 있는 거죠, 이 금리가. 아, 그럼요. 지금 뭐 미국 국채 금리가 장기 금리가 5%나 되다 보니까 대체로 보면 이런 금리가 결국은 자산 가격의 밸류에이션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기에는 상당 부분 부담을 주고 있는 걸로 좀 보여집니다. 이게 1997년 뭐 블랙 먼데이급에 해당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불안을 떠는 분도 있다는데 그때와 비교해 보면 어때요? 좀 비슷한 측면은 네. 장기 금리가 상승하는 속도가 좀 비슷합니다. 속도가 비슷하다. 87년 블랙 먼데이 때가 네. 한 4개월 동안에 미국의 장기 금리 즉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한 200bp, 그러니까 2% 포인트 정도 올랐는데요. 네. 최근에 저희 그 금융시장에서 한 5개월, 6개월 동안에 한 170bp, 1.7% 포인트 정도 올랐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차이점은 87년 블랙 먼데이 때는 그 소위 이제 역플라자 합의라고 하는 루브르 합의가 깨지면서 각국이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금리를 막 올리던 시절이었고요. 예. 지금은 금리를 올리다가 어느 정도 멈추려고 하는 또는 마지막 금리 인상이냐 아니냐라는 논란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점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는 1997년 당시 블랙 먼데이 때와 좀 전후와 비슷한데 지금 각국이 금리를 좀 거의 뭐 정점에 와 있다. 지금 그러니까 당시와 많이 다르다. 그러면 그 충격도 좀 덜할 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보다는 훨씬 덜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11월 2일이죠.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입니까? 미 연준 네네. 금리 결정회 11월 회의인데 뭐 지금 금리 동결 전망이 압도적으로 많은 거죠. 현재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가장 근래에 있었던 그 파월 의장이 예. 약간 동결 가능성을 좀 시사를 한 거나 마찬가지였고요. 예. 주요한 발언의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에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서 금융 여건이 굉장히 좀 강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영향을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은 금리 동결을 시사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인식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시장 금리가 많이 올라간 것이 금리 인상의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금리를 동결할 거다. 그런데 금리 동결이 이번에 관심은 시장은 그게 아니고 올해 뭐 한 번 더 남았죠. 네네네. FOMC 회의가 올해 한 번 더 올릴 것인가 아니면 내년에 뭐 언제쯤 금리를 낮출 것인가 네. 이런 데에 대한 어떤 파월 의장의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 그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시장에서는 당연히 금리 인상이 끝났다.
네. 또는 뭐 내년에 금리를 낮출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나오기를 기대를 좀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미국의 인플레율이 여전히 좀 높고 특히 노동 시장이 상당히 좀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그동안의 어떤 금리를 지난해 3월부터 해서 거의 525bp 올렸고 지금 장기 금리도 이제 5%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경제적인 충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자는 정도로 좀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데이터 디펜던트라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용도 굉장히 좋은 편이죠. 곧 고용 동향이 곧 또 새로운 고용 동향이 발표됩니까? 매월 첫 주 금요일 날 예. 미국의 이제 고용 보고서라고 해서 실업률과 신규 고용 같은 여러 지표들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FOMC 이후에 이후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FOMC 결정에 영향을 줄 변수들은 지금 성장률이라든지 9월 물가라든지 이런 게 돼야 될 텐데 그것만 보면 미국 경제가 여전히 고성장 상당히 지속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4분기부터 조금 확 경기가 좀 꺾일 것 같습니까? 아시겠지만 미국의 전체적인 어떤 경제 성장 속도가 2에서 3%를 크게 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3분기 미국의 GDP가 4.9%가 네.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많이 나온 숫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당연히 4분기 숫자는 3분기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떨어져도 이게 미국의 전반적인 어떤 성장의 속도와 비슷한 정도이라고 하면 사실 미국 경제는 여전히 좋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미국의 고용의 어떤 수준으로만 보면 여전히 미국 경제가 4분기에 좀 둔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급격한 둔화라고 보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년에 4분기도 그렇고 내년 1분기에도 이 고금리의 영향이 고용이라든지 부동산 시장에 조금 타격을 줘서 경기가 툭 떨어지는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거로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에도 미국의 어떤 소비가 소매 판매라든지 이런 소비 지표들을 보면은 금리가 그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소비가 굉장히 탄탄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의 가계가 금리 상승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의 가계가 갖고 있는 저축이 워낙에 많은 데다가 미국의 대출 금리라는 것들이 30년짜리 고정금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어떤 금리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피해를 입거나 좀 어려운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거고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둔감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저희들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 가계가 현금만큼 부동산 자산보다 주식 자산을 워낙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는 것보다는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오히려 소비 심리가 좀 떨어지고 소비가 둔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저희는 보고 주가가 있습니다. 떨어지면 주식 자산 가치가 떨어져서 역자산 효과가 금융자산, 주식 자산에서 좀 그렇게 날 수가 있다. 네. 그런 얘기군요. 고용이 워낙 좋기 때문에 소비가 유지되는 그런 거죠, 지금 미국은.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고용이 계속 고용 증가가 이어질지 금요일에 발표되는 그런 고용 보고서도 좀 의미가 있겠네요. 물론 연준 회의 다음 날이지만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결정을 할지. 우리 시장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코스피 2,300이 무너졌다. 오늘은 조금 회복을 했는데 우리 시장에서는 2차 전지가 굉장히 약세고 지금 거의 아주 추매를 빚기도 할 정도였지 않습니까? 상황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2차 전지 시장 지금 업종에 대해서는. 예,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조금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좀 불안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무엇보다도 이 전기차 시장에 대한 전망이 특히 6월달, 7월달 들어서면서부터는 조금 나빠졌다라는데 저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테슬라의 이번에 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전기차 수요가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일론 머스크 CEO조차도 인정을 좀 한 상황이고 뭐 포드를 비롯한 GM과 같은 미국 자동차 업체들도 이 전기차와 관련돼서는 생산을 좀 줄이거나 둔화를 전망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 자체에 대한 어떤 전망이 어려워지면서 전체적으로 2차 전지의 하락세가 좀 심상치 않고 이게 약간의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지속성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단기적으로는 좀 의문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2차 전지 반등이 나오더라도 과연 지속 가능할까? 그만큼 전기차 시장이 둔화세가 좀 심상치 않다. 아까 테슬라 실적도 조금 부진했지만 GM도 전기차 생산 목표를 아예 낮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의미가 있는 그런 조정이었습니까, 그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논리들, 특히 전기차 시장을 좋게 보는 논리들이 결국은 침투율이 낮다는 건데요. 네. 침투율은 여전히 좀 낮긴 합니다만은 이게 핸드폰이나 뭐 이런 그 소규모 가전 제품처럼 이렇게 빨리 확산이 되는 게 아니라 충전소와 함께 천천히 확산이 되다 보니까 이게 침투율 자체는 낮지만 이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속도가 아주 급격하게 빠르지는 않은 걸로 좀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기차 기존의 그 생산을 늘렸던 어떤 그 기업들이 생산량의 목표 자체를 낮출 정도로 지금 전기차 시장 자체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조금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기차, 특히 2차 전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투자자들이라면 지금 2차 전지 약세, 전기차 시장 둔화가 상당히 좀 이어질 거다, 이런 조금 우울한 전망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차 전지 업종에 관심을 가진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다고 해서 전기차 시장이 완전히 꺾였거나 뭐 전망 자체가 완전히 어두워졌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기대에 비해서는 지금 그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는 속도가 약간 좀 그 부대끼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내년도에 또 한 가지 악재가 있는 게요. 내년도에 뭔가요?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바이든 대통령보다도 지지율이 높은 상황인데요. 그렇게 나오죠. 네, 혹시라도 공화당 또 그 대권 주자가 됐을 경우에 바이든 정부의 여러 가지 2차 전지나 또는 전기차나 뭐 재생에너지나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되돌리려는 노력들을 할 거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까지는 전기차 시장이 아주 굉장히 그 고속 행진을 하기가 조금은 버겁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뭐 그런 부분, 그래서 그 위기를 한번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또 조금 더 좋은 좋은 전망들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2차 전지 시장에 상당히 어두운 구름을 드리고 있네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2차 전지가 이렇게 맥을 못 춘다면 우리 시장에서 앞으로 조금 뭐라고 그럴까, 선도한다 그럴까, 끌고 간다, 관심을 갖는 분야는 어떤 게 될까요? 뭐 지금 사실 최근에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저희 주식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좀 강한 업종들이 한 두세 개가 있는데요. 예. 반도체 업종이 확실히 좀 여전히 뭐 그 시장을 끌어올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좀 덜 빠지면서 반도체.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은행이 이제 연말에 이제 배당과 관련된 지표들과 배당과 관련된 관심들과 함께 잘 안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근 들어서 약간 부침은 있습니다만은 그 제약 바이오 섹터도 최근 들어서는 좀 바닥을 탈출하려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업체들이 2차 전지나 뭐 좀 최근에 관심이 굉장히 높았던 AI와 같은 빈자리를 어느 정도는 좀 채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종으로 우리 허재환 연구원께서 탑픽 꼽는다면 뭐 반도체나 은행 두 가지를 좀 꼽을 수 있을 겁니까? 네, 관심을 그렇습니다. 가져야 될 업종에? 네, 그렇습니다. 반도체도 좀 계속 실적이 호전될 거라는 좀 기대감은 있지만 역시 이게 글로벌 경기에 워낙 민감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속도는 그렇게 뭐 그다지 빠르지는 않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반도체 업종이 좋아질 때는 보면 V자 형태로 굉장히 빠르게 좋아졌었는데요. 이번에는 감산에 의한, 그다음에 그 어떤 재고 조정에 의한 개선이기 때문에 V자 형태라기보다는 U자 형태의 어떤 그 회복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또 내일 모레 발표되는 한국의 수출 지표들 통해서 이런 반도체 경기가 얼마나 빨리 회복될 수 있을지를 좀 점검해 볼 수 있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 관련 지표를 조금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금 코스피 지금은 오늘은 2310선으로 잠깐 회복세를 했는데 2300선이 무너지면서 투자자들 조금 혼란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투자자들은 이런 때가 뭐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인데 어떻게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2,300이 무너진 날 네. 공제회나 연기금에서 전화를 몇 통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연초 이후에 그 자금 집행을 미처 충분히 못했던, 왜냐하면 1, 2월 달에 주가가 또 좀 강했기 때문에 미처 집행을 하지 못했던 돈들을 이번 기회에 좀 집행을 하면 어떻겠나라는 자신들의 생각을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전화였었는데요.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네, 저는 코스피 2,200대에서는 주가가 싸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전쟁도 있고 고금리 장기화라는 악재들도 있고 여러 악재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내년도의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는 유효하기 때문에 내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 2,300 밑에서는 주가는 그래도 비교적 저평가 영역에 속해 있는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똑같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앞으로 1년간 추정 이익을 기준으로 한 주가 수익 비율 같은 거 따져본다면 2,200선 정도면 괜찮은 정도, 상당히 저가라고 본다. 네, 저평가돼 있다 저평가되었다고 본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주간 증시 전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지난번 프랑스 파리는 도시가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3개월 넘는 반정부 시위로 경찰차가 불타고 수백 명이 체포됐죠. 국민연금 개혁안에 반대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국민 70%가 반대했는데요. 그걸 마크롱 대통령은 돌파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굴복하지 않은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았죠. 구체안이 안 보입니다. 국민을 설득하겠다는 의지까지 실종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경제현장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